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는 폴리피플 11월 전국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판세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변수들이 있죠. 일단 내년 총선 전망은 지금 상당히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엄청난 변수를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제3신당을 꿈꾸는 신당들이나 또 하나는 지금 정연합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군소정당들도 상당히 운명이 달려있는 이 지금 게임의 룰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각 당의 간판이 현재의 지금 김기현, 이재명 그 간판으로 그대로 갈지 안 갈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아마 판세가 좌지우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게 지금 외국 순방에 정말 바쁘게 지금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 세워지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자신이 암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바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났듯이 대통령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변수를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그 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에서도 젊은 층과 중도층은 국힘에 지금 다시 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때요? 토론은 소집만 없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11월 달 이준석 신당 창당 넣어서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2030 세대들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2030 세대와 중도층이 별개로 노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세대의 에코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 2030 세대는 중도층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중이나 어떤 그런 움직이는 이런 동력에 보면은 2030이 좀 더 세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은 누가 이기느냐,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왜냐면 2030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네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모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중도층이 지금 보면은 대선에서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신당하고 아마 국힘은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가 올라가면 이준석 신당은 탄생 못할 수도 있고, 또 탄생하더라도 실제 그 지지율이 급락할 수도 있고, 이게가 못하면 또 이준석 신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TK에서 상당히 이준석 신당이 이전에 그 자민련 때 그때처럼 뭔가 이 기세를 갖다가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준석이가 언론이 만드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도 지금 정치한 지가 12년 됐잖아요. 나이도 40 됐고요. 안철수가 지금 정치한 거랑 이준석이 정치한 거랑 1년 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한 만큼 이준석이도 오래됐어요. 그 안철수가 항상 정치 신인인 것처럼 했지만 어느덧 안철수도 이제 정치 중진이 되었어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까지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안철수가 도대체 뭘 지향하는가라는 것이 불명확하다. 자기 가치나 어떤 색깔, 자신만의 특유한 색깔, 컬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한테 부분은 그 세대적인 컬러, 때로는 혐오에 대한 컬러, 저항의 컬러, 이런 거지. 이준석이가 정치를 12년 하면서 도대체 자기의 정책이 뭔가, 책 한번, 이준석이 책 낸 거 있어요? 책 냈죠. 그 책에 정책이 있습니까? 그 자기 정책 가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 그거 아니, 정책이 있냐고. 나는 이준석이는 우파냐, 좌파냐, 중도냐, 경제는 뭘 지향하느냐. 이준석이가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카카오 때리는 거, 나는 다른 거 떠나서 윤석열이가 자기 계산해서 카카오 때리지만 카카오라는 기업은 얻어맞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카카오를 때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비판을 하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저는 윤석열이보다 더한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냐. 근데 이준석이는 솔직히 말하면 논쟁이 시작되면 남을 게 없는 애예요. 내가 볼 때. 근데 당 내에서 이제 싸우고 뭐 당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이준석이 오직 하면 이대남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 말고는 자신이 정말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상실감을 대변할 수 있는 그걸 정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부분이 이게 당을 만들기 전에는 인기가 있지만 당을 만들어서 붙게 되면 제가 볼 때 옛날에 김윤환이 신당보다도 더 못할 것 같아요. 민국당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12월 17일까지 자기가 27일입니까? 가이드라인이다. 그 전에 해라는 거. 지금 공천 지분 달라 소리를 윤하고 딜치면서 신당 만들어서 같이 죽자라는 것이지. 이준석이가 신당을 하겠다면 제일 먼저요. 나는 이런 가치들, 한국 사회의 기본 모성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신당을 하겠다는 거지. 윤석열이 미워서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행태가 미워서 신당한다? 그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는 당을 만드는 순간에는 끝난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이 저기 겁이 많아가 이준석이를 지금 어떻게 할까 오히려 키워주고 있지. 만들어라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쓸데가 없다고. 대구에 무슨 놈의 대구같이 보수적인 데서 이준석이가 무슨 정치적 기반이 있겠어요? 그건 저는 아니, 이준석이가 대구에 무슨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이준석 신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당론이 칼집에 있을 때는 효력이 진짜 크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이 뜨면 저는 별 효과 없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저는 한마디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남기 위한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지금 찾기 위한 저는 치열한 자기 나름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지난번 그 강서구 청자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준석이 뜬금없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이야기가 윤 대통령을 좀 바꿔달라. 좀 태도가 바뀌면 내가 이제 고운한다. 그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럼 내가 모든 다 적고 내가 다시 국민의힘 남을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바꿔라면서 내건 조건이 3가지가 있잖아요. 뭐 3가지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지금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 도입하라.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는 거 포기하라. 그리고 지금 이태원 유족 만나달라. 그거는 진짜 윤 대통령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내걸었던 조건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켰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남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의 이야기 중에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한동훈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는 좀 뭐랄까 호평을 하고 있잖아요. 개혁하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조금 바뀌고 만약에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예를 들면 한동훈이 간판을 들었으면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의사를 뜻하고 있는 것이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준석의 생각에는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당시 새누리당을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풍찬노숙인 거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바른정당에서 다 실패하고 흘러 갔다가 다시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은 신당론으로 각광받고 있을 때 몸값을 나름대로 받아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의 개혁적인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가장 큰 이상일 거고, 정 안 되면 나가긴 나가겠죠. 나가는데 본인 스스로도 크게 장담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요. 점차제로 갔을 때 국힘은 이준석 변순환 부분들을 좀 벗어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 아마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 아닌가. 어쨌든 한동훈이가
차기 그 대선 주자에서 지금 보수에서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국힘에서 총선에 좀 카드는 되는 거죠. 윤이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자주 만나서 이야기 듣는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에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하면서 이제 초반에 친윤이었던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뭐 인재 영입위원장 하는 이철규가 또 최근엔 제일 바짝 붙어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윤의 딜레마는 이 정권이 다음에도 미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윤의 지지가 와해될 수 있다는 거죠. 총선의 직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윤이 자기 후임으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누군가를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이게 장관으로서 그냥 곳곳에 정치 행보를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관 교체도 한동훈만 별도로 내년 1월쯤에 바꿔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가 압구정도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집도 좀 상당히 금수저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집도. 그리고 또 자기 처가도 진영구 씨부터 시작해서 뭐 부인도 김현장, 처남도 과거 검사였고 그 지금 타워 팰리스에 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초기득권의 삶을 살았고 또 재산도 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한동훈이 어떤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 모습이나 고민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각성한다는 이미지를 안 보였을 때는 국민이 윤한테 한 번 썼고 한한테 또 썩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윤이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지향할 거라고 보고 상당히 중도나 뭐 일부 야권까지도 윤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되고 나서 보면 공정과 정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득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을 하고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똑같은 행보가 두 번은 성공하겠느냐? 근데 뭐 저는 한동훈이 만약에 진짜 그 정치에 뛰어들면 저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네, 한동훈은 아까 윤 대통령하고 뭐 쌍둥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벌써 조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한동훈이 그동안 그 국무위원으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은행들을 보면 일종의 저는 상당히 좀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한동훈의 지금 여러 가지 인기를 보면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무당층, 중도층 입장에서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이전까지 바로 직전에 집권을 했던 민주당 그리고 여전히 과도한 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국민이 비판하잖아요. 지금 입국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뭐랄까 내로남불 위선을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점에서 저 말은 맞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의 인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은 상당히 또 일종의 아무래도 때묻지 않았잖아요. 정치권에서. 때묻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대전에 가서 본인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여의도 문구 모른다. 여의도 300명 문구가 아니고 나는 국민의 5천만 문구 따라가겠다는 식의 그런 재치 있는 이 말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일종의 총선의 간판이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또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피의자고 이쪽은 뭡니까? 그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 책임자라는 그런 구도. 그리고 또 새로움과 또 낡음의 차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유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파급 효과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도 나름대로 또 공격받을 소지는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저는 한동훈이 만약에 총선에 투입될 때 본인이 가장 큰 숙제는 결국은 아까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쌍둥이면 쌍둥이 때문에 윤석열과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이렇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 라는 새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최고의 권력자와의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 그리고 이 한동훈만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아우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저는 앞으로 뭐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열린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거기서